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김용삼이고요. 바로 이 세계사와 포교 읽는 한국 100년 동안의 역사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책의 제 2권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2권의 그 주된 내용은 조선이 개항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나라하고 달리 일본은 미국이 와서 개항을 시켰고 중국은 영국이 와서 개항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본이 와서 개항을 시켰어요. 그러면 왜 영국이나 미국이 아닌 왜 일본이 와서 개항을 시켰을까? 이 무슨 곡절이 있을까?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도를 하나 이렇게 구해놨는데, 이렇게 보면, 우리는 늘 우리 한반도, 우리를 중심으로 지구가 도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적어도 우리의 근대사를 공부를 할 때는 세계사적인 이야기, 관점, 그리고 적어도 이렇게 동북아시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었는데 우리는 어떤 행위를 했느냐, 그 행위가 과연 그 시대에 맞는 일이었느냐 하는 거를 대입해보면, 우리의 그때 지도부가 이렇게 한 것이 과연 이게 올바른 길이었나, 이걸 금방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면 도대체 우리가 뭘 잘했는지, 뭘 잘못했는지조차 기준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세계사적인 관점, 적어도 동북아시아 관계사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했나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19세기에 들어서 우리가 이 정체불명의 이 서양 선박들이 엄청나게 나타납니다. 새카맣죠. 특히 미국이 포경선들을 동해바다로 많이 보냈습니다. 그 당시에 이 포경업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그래도 이 바다를 끼고 있는 나라들은 이 고래를 잡는 것이 이 바다에서 국부를 창출하는 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유전 같은 것이 개발이 안 돼 있을 때이기 때문에 고래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고래에서 기름을 짭니다. 그럼 거기서 나오는 그 기름을 가지고 불도 켜고 그 다음에 이 기계 윤활유로도 쓰고 먹기도 하고 아주 이 고래 한 마리의 가격이 엄청났어요. 그래가지고 하와이를 기지로 해가지고 태평양에 있는 고래들은 다 잡고 이제 동해로 이제 고래가 많다라는 소문이 나가지고 동해 쪽으로 이제 이 포경선들이 오면서 이양선들이 막 정신없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1866년 미국 상선 서프라이즈 이런 내용들은 우리 왕조실록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나중에 대입을 해보면 이 왕조실록에 나오는 이 배가 요 배구나 이런 식으로 아주 정확하게 일치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때만 해도 그냥 이 사람들이 오면 그냥 물이나 주고 음식이나 주고 해서 돌려보냈어요. 근데 일본은 안 그랬습니다. 일본은 이렇게 봐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상한 말을 쓰는데 니네 이상한 말이 뭐냐? 우리 말 좀 배우자. 그래가지고 영어를 배우기 시작을 하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내력이 없었다는 노력이. 자, 그림이 그 당시 우리 국가지도부가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일이 되겠습니다. 1904년 말에 스웨덴 기자 아손 그랩스트라는 사람이 러일 전쟁을 취재하기 위해서 조선에 옵니다. 조선에 와가지고 러일 전쟁 취재를 하고 보니까 러일 전쟁이 이제 거의 끝나가지고 러일 전쟁 취재를 못하고 이왕 온 김에 이 서양에 알려지지 않은 도대체 대한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취재하는 과정에 그 당시 이승만 청년이 감옥에 갇혀 있는 한성 감옥에서 교수형을 처하는 일이 있어서 자기가 그걸 이제 취재를 하러 갔더니 그 한성 감옥의 이 감옥 대장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서양 사람이거든요. 당신 일로 와보쇼.
그러더니 내가 등을 좀 만져봐도 되겠느냐. 그래서 등을 만져보더래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다 조선 관리들은 서양 사람들은 전부 눈이 하나고 등에는 지느러미가 난 반인 반수의, 그래서 이 눈이 하나인 인간들이 사는 나라를 일목국이라고 그래서 일목국에 사는 놈들은 요런 놈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려놨는데 1904년에 조선 한성감옥의 이 간수장이라는 관리가 진짜 이놈이 등에 이 지느러미가 있는지를 만져보더라는 거 아닙니까? 이런 그 우물안 개구리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그 병인 양요가 이제 1872년 요 무렵에 벌어지는데, 그때 이제 그 당시 아주 가장 유명한 주자성리학자인 이항로라는 사람이 이제 나라가 위기에 처했으니 당신이 와서 그 나라 일을 좀 맡아주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벼슬을 하러 나갔어요. 나갔는데 이 이항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서양 사람들은 이게 인간이 아니라 어패류다. 이 서양 어패류들이 자꾸 와가지고 교육을 요구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조선인민들이 서양 물건을 좋아하기 때문이니까, 지금 그 우리 궁중에도 서양 물건이 있는지 모르니까 다 갖다 불태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종이 글 듣더니 옳은 말이다. 그래가지고 서양 물건을 다 불사지르고 서양 물건을 쓰는 놈들을 다 잡아다 목을 베라 이렇게 어명을 내려요. 이런 시대였다는 것이죠, 우리. 자, 요 사람이 그 일본을 개항하라고 명령을 한 필모아 대통령이라는 사람입니다. 미국이 왜 일본을 개항했는지, 이건 또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인데, 그 당시에 이 미국 입장에서는 서부 개척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뭐 시애틀 여기까지 이제 그 자기네들이 다 차지한 거예요. 차지하고 보니까 더 이상 이제 그 개척할 데가 없으니까 바다 건너서 중국을 개척하자.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 바다를 건너는 이 증기선들이, 바다를 건너려면은 이 증기선은 석탄을 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석탄을 한 번에 많이 실을 수가 없으니까 계속 보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 태평양을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석탄을 공급할 데가 없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든지 하여간 뭐 캄차카반도로 해서 이렇게 가려면은 일본을 개항시켜서 일본에다가 우리의 그 석탄 공급 기지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 우리가 중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일본을 개항시켜야 되니까 일본을 개항시켜라. 그래가지고 명령을 내렸는데, 일본과 통상조약을 체결하되 말 안 들으면 함포를 사용하라. 강제로 개항을 시켜라. 이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 미국의 배들은 태평양을 못 건너오고 대서양에 이 영국이 만들어 놓은 이 석탄 기지를 쭉 따라가지고 지구를 거꾸로 돌아가지고 일본에 나타났습니다. 6개월이 걸렸습니다. 6개월. 네. 자, 그런데 우리는 뭐 페리 함대가 막 그 에도만에 나타나니까 막 일본 사람들이 막 공포에 질려가지고 뭐 허둥지둥 됐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거 다 사실은 역사적인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이미 막부는 미국이 일본을 개항시키기 위해서 함대를 지금 출발시켰다라는 내용에서부터 그 함대에게 미국 대통령이 훈령을 내린 훈령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까지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 그 당시에 나가사키에 이 그 상관이 있었는데 이 상관을 네덜란드에게만 그 운영을 하도록 허락을 했어요. 조건이 뭐냐면 네덜란드가 그래도 세계에서 뭐 이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나라니까 네덜란드 니네 그 이 세계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최신 해외 정보를 수집을 해서 우리에게 주기적으로 보고를 하라라는 조건으로 나가사키에다가 상관을 독자적으로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네덜란드의 상관장은 막부에게 주기적으로 지금 세계 정사가 어땠고 영국의 무슨 왕이 지금 뭐 병에 걸렸는데 뭐 6개월에 죽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을 다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 보고하는 내용을
풍설서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덜란드 풍설서라고 해서 화란 풍설서다. 그런데 뭐 전쟁이라든지 이런 게 일어나면 사태가 급박하잖아요. 그러니까 급박할 때는 또 급박한 내용을 모아가지고 별단 풍설서라는 거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네덜란드의 이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서 막부가 지금 미국 배가 몇 척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를 떠났고 이 배가 지금 어디를 통과하고 있다는 것까지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의 이 흑선이라고 하죠. 구로훈해. 왜 구로훈해냐면 그 당시 바다를 오래 항해하려면 이 선체가 이제 목재였는데 이 목재가 이게 부식될 거를 우려해서 콜타르를 칠해서 검정색으로 보였기 때문에 흑선이라고 하는데 그 흑선이 에도만에 나타나기 전에 자기네 깔에는 막 대포구 뭐구를 막 다 설치는 거예요. 근데 막상 미국 군함이 와가지고 증기를 막 푹푹 뿜으면서 포를 한 방 갈기는 데 보니까 자기네 대포는 이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갱하고 이제 개항을 한 거죠. 페리 함대가 들어왔을 때 이 사람들이 영어를 썼잖아요. 우리하고 다른 점이 이런 겁니다. 우리는 미국이 와서 야 우리 수교하자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영어를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교 조약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우리가 못하고 청나라에서 우리 땅도 아닌 천진에서 수교 조약을 맺어요. 왜? 우리는 지금 영어를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고 국제법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 조약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이죠. 근데 일본에서는 페리 함대가 왔을 때 통역을 누가 했냐? 일본 사람이 했습니다. 이 나카야마 만지로라는 이 사람은 원래 이게 어부예요, 어부. 1841년에 고기잡이를 나갔다가 이제 조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포경선한테 구출이 돼가지고 영어 좀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으로 가서 어부가 영어를 배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샌프란시스코 일대에서 금이 많이 난다 그러니까 내가 갈 때 배라도 한 척 사가지고 일본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금광을 운영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영어를 배우고 측량수를 배우고 항해술, 조선술을 배워가지고 금광에서 번 돈으로 배를 한 척 끌고 10년 만에 돌아와요. 그러니까 막부에서 야, 너 미국 가서 공부해왔구나. 그러니까 일로 와서 영어 가르쳐. 그래가지고 막부가 만든 영어 학교에 가서 영어를 가르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고 이 사람이 페리 함대가 오니까 네가 통역해. 그래가지고 이 나카야마 만지로가 통역을 하는 이런 일이 벌어져. 이게 나카야마 만지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해군학교 교수로 채용을 해요. 자, 이제 일본에 의해서 이제 개항을 한 다음에 이제 가나가와 조약이라는 걸 맺은 다음에 페리 제독이 야, 우리가 일본하고 이제 개항을 했으니까 선물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준 선물이 뭐냐면은 증기관차를 100분의 1로 축소한 모형하고 철도 레일을 선물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증기관차 시범을 보였대요. 그리고 너희들 소원을 한 가지 들어주겠다. 그랬더니 막부에서 당신들이 타고 온 배를 좀 한번 좀 구경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니 얼마든지 와라. 그랬더니 뭐 사무라이 몇십 명이 배로 몰려갔더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당시에 미국 군인들이 보니까 어떤 놈은 와서 치수를 재고 앉아 있고 어떤 놈은 뭐 재질이 뭔지를 적고 어떤 놈은 이거를 막 스케치를 하지를 않나. 몇십 명 와가지고 이질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작동 원리가 뭐냐, 뭐 이런 걸 다 물어봐가지고. 이 사무라이들이 이 근대식 무기, 증기기관, 배,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상세히 이거를 메모해가지고 가서, 그로부터 10년 만에 똑같은 증기선을 일본이 만들어냈습니다. 우리하고는 좀 다르죠? 자,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조약을 체결했으니까 우리가 조약을 체결했다는 것을 이제 알리기 위해서
비준서를 교환하기 위해서 이제 사신을 보냈는데 미국 이 군인들이 야 니네 나라에 이 태평양을 건너갈 수 있는 배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대표단은 우리 군함을 타고 가 그랬더니 우리도 배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갈림마루라는 배 여기에다가 이 미국 군함을 따라서 태평양을 횡단을 합니다. 바로 요 배 안에 일본의 근대화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후쿠자와 유키치, 일본 근대화의 아버지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일본 해군의 아버지라고 하는 가슈가 이슈가 이 갈림마루의 선장이었어요. 또 한 사람, 일본 조선소를 만드는 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오구리 타다마사라는 이 세 사람이 타고 일본을 떠나서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을 갑니다. 이 사람이 오구리 타다마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미국 가가지고 뭘 공부를 하느냐? 조선소를 공부하고 와요. 그래가지고 와서 우리도 조선소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프랑스로부터 차관을 도입해가지고 요코스카에다가 조선소를 건립을 해서 여기서 배를 만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오늘날 일본 조선업의 아버지 그러면 오구리 타다마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905년에 러일 전쟁이 벌어졌을 때 스시마 해전을 지휘해가지고 이 발틱 함대를 아주 전멸시킨 도구 헤이아치로라는 제독이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한 다음에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스시마 해전에서 승리한 것은 바로 이 오구라가 만든 요코스카 조선소 덕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일본이 패전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을 점령을 한 미군이 한 일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일본이 미국하고 전쟁을 벌이는 가장 결정적인 무기가 배, 항공모함하고 비행기였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조선사로 완전히 다 초토화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요코스카 조선소, 이 오구리가 만든 이건 지금 미 7함대 선박 수리소로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제로선 전투기 이런 거 만드는 그 회사들은 완전히 그냥 다 박살을 내버립니다. 무섭죠. 이 제국주의라는 이 내용을 보면 이 가스가이슈라는 사람은 일본 해군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갈림마루 이제 선장이기도 하고 특히 이 사람이 이제 높이 평가를 받는 이유는 뭐냐면은 사카모토 료마라는 아주 일본 근대화에 빼놓을 수 없는 사카모토 료마를 끌어들여서 이 해군하고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이 해원대라고 얘기하는 카이엔타이라고 하는데 이 카이엔타이라는 일본 무역상사의 전신이나 마찬가지인 이거를 만들도록 뒤에서 가르친 사람이 바로 이 가스가이슈입니다. 그래서 스승인 가스가이스, 그 다음에 제자인 사카모토 료마가 어떤 면에서 보면은 메이지 유신의 원동력이었다라고 이렇게까지 평가를 받을 정도로 아주 일본에서는 아주 높이 추앙을 하고 있는데 사카모토 료마를 이 스승은 쟤는 앞으로 혁명가가 될 거야. 그래가지고 픽업을 했고 스승에 대해서 사카모토 료마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일본 제일 가는 인물이다. 그러니까 그 스승의 그 제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본을 이야기하고 이 조선과 비교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후쿠자와 유키치입니다. 사실 이 사람은 우리 역사하고 이렇게 대입시켜보면 참 우리 입장에서는 글쎄, 뭐라고 평가를 해야 될지 참 굉장히 좀, 평가가 엇갈리는 인물이긴 한데, 나중에 이제 김옥균을 통해가지고 조선을 개화시키기 위해서 갑신정변이라는 쿠데타를 이제 일으키는데, 사실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갑신정변은 후쿠자와 유키치가 주연을 하고 기획을 하고
연출을 하고 돈과 무기까지 대줘서 일으킨 쿠데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후쿠자와 유키치가 개입이 됐다는 것을 지우기 위해서 그 김옥균이 쓴 이 갑신일록이라고 하는 이 갑신정변의 그 기록인데, 이거를 상당 부분을 이제 그 각색을 했다, 이런 사실이 최근의 연구 결과에서 밝혀졌는데, 어쨌든 이 후쿠자와 유키치는 일본의 근대화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입니다. 이 양반은 원래 영어를 공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난항을 공부해서 네덜란드어를 공부를 했습니다. 네덜란드어를 공부를 해가지고 어느 날 뭐 이제 요코하마로 갔는데, 요코하마에 가서 보니까 네덜란드어는 통하지도 않고 다 영어를 쓰고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이. 야, 나는 서양 그러면은 네덜란드밖에 없는 줄 알았더니 왜 이 사람들이 영어를 쓰지? 야, 세상이 이제 영어 세상으로 변한다 보다. 그래가지고 이때서부터 독학으로 영어를 공부를 해요. 이렇게 영어를 이제 할 줄 아니까 견미사절단의 일원으로 이 갈림마로를 타고 미국으로 가야 되는데, 영어 할 줄 아는 사람이 몇 명 안 되니까, 야, 너도 그 미국 갔다 와. 그래가지고 갈림마로를 타고 미국으로 갔어요. 이 양반은 미국에 가가지고 막 닥치는 대로 이제 이 책을 사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귀국하자마자 웹스터 영영사전을 3개월 만에 번역을 합니다. 이런 거 보면 좀 천재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또 1862년에는 유럽 사절단으로 보는데, 그걸 이제 분큐 유럽 사절단이라고 하는데, 막부에 돈을 받아가지고 유럽 사절단으로 가서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프로이센, 러시아, 포르투갈을 다 방문하면서, 야,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가 하는 것을 훤히 공부를 하고 귀국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만 공부하고 와서 자기만 그 만족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공부한 것을 책으로 써서 일본 사람들에게 싼 값에 공급을 합니다. 일본이 하여간 이런 면에서는, 특히 이제 출판업 이런 면에 관해서는 아주 세계적인 대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서양사정이라는 책으로 발간합니다. 이 책이 100만 부가 넘게 팔렸다고 그래요. 그 당시 일본 인구 3천만 명이었습니다. 3천만 명 인구 중에 100만 명이 넘게 이 책을 읽었다. 그러면 30명 중에 1명 읽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1872년에는 학문의 권장이라는 책, 이거 서양 학문을 공부해야 된다. 이게 총 17권이 나왔어요. 17권의 총 판매량이 340만 부를 팔았습니다. 일본 인구 3천만 명일 때 340만 부면 10명 중에 1명은 이 책을 봤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1868년에 자기가 살던 집을 개조해가지고 게이오 그 기죽구 경흥의숙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게 오늘날 게이오 대학의 원조죠. 그래가지고 아주 수많은 일본의 지도자들을 배출을 하는데, 이 게이오 의숙에서 공부한 한국인들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윤치호 같은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뭐 서양이 근대화를 하고 일본도 막 거기에 따라가는 정신이 없는 이 19세기에 조선은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소년왕과 외척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그 왕조를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왕이나 뭐 황제나 이런 이제 1인 전제군주가 사실은 가장 국가를 그 통치하기가 쉬운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제는 뭐냐? 이 황제나 왕이 똑똑해야 됩니다. 똑똑한 황제나 왕이 계속해서 그 등장을 한다는 보장만 있으면 이 지구상에서 가장 훌륭한 정치 시스템은 절대 왕정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게 가장 결정적으로 그 접목이 됐던 나라가 뭐냐면은 청나라입니다.
훌륭한 강희제, 걸륭제, 옹정제 요 사람이 120년을 통치를 해요. 이 세 사람 다 인류 역사상 정말 그 누구하고 견주더라도 뒤지지 않는 아주 훌륭한 군주였습니다. 그래서 청나라가 아주 뭐 급속히 그 발전을 하죠. 나라가 망할 때 되면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왕이 너무 어린애가 등장을 해요. 이게 너무 어리니까 이거 젖먹이가 앉아가지고 뭐 젖이나 먹고 뭐 이러면은 국가 통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이제 누군가가 섭정을 하죠. 그 섭정이 사실은 진짜 권력자죠. 그래서 이게 이제 소년왕과 외척 세도 정치, 이게 뭐 우리나라에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청나라가 망할 때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서태후가 뒤에서 다 섭정을 해요. 뭐 4살짜리, 5살짜리 그 왕으로 앉혀놓고. 자, 우리는 어떠냐? 순조임금, 이 1800년에서 1834년까지 재임했는데 이 친구가 즉위할 때 11살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리니까 이제 그 정순왕후가 이제 말하자면 수렴청정을 하는데 정순왕후가 뭐냐, 이게. 안동김씨입니다. 안동김씨. 그래서 안동김씨 세도 정치의 출발이 순조 때부터인데 사실은 제가 뭐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정조대왕함이라는 이지쌈이 그 우리나라에 그 취역을 했을 때 제가 아주 좀 비판하는 그 칼럼을 썼는데 정조라는 임금을 우리는 막 끔찍하게 막 위대한 왕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정조가 자기가 이제 그 후사를 위해서 나 이제 아파가지고 이제 얼마 못 살 것 같은데 내 아들이 좀 너무 어리니까 내 아들의 권력을 그 유지하기 위해서 당시에 최고 가는 세도 가문인 안동김 씨하고 말하자면 결탁을 합니다. 나 죽으면 당신들이 권력을 잡고 우리 아들 왕이 좀 그 지탱할 수 있게 좀 도와줘. 이렇게 결탁을 맺어가지고 안동김 씨 세도 정치 시대를 개막시킨 사람은 정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막 정조대왕 하면서 지금 막 배 이름에다가 막 붙여가지고 막 추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안동김 씨 세도 정치를 비판을 하지를 말던지. 아이고, 좀 멘붕입니다, 멘붕. 헌종은 8살, 철종은 19살. 이 철종은 이거는 저 어디 강화도에서 그냥 농사나 짓던 무지렁이를 업어다가 왕으로 이제 앉혀놓고 뒤에서 안동김 씨들이 다 말아먹으니까 이게 내가 왕인지 뭔지 이제 모르는, 그러니까 왕권이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된 거죠. 고종 12살. 이런 시대니까 왕으로서 어떤 리더십을 행사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뒤에서 그냥 안동김 씨, 풍양조 씨, 뭐 이런 사람들이 그냥 다 해먹은 거죠, 뭐. 자, 이런 상황에서 그 당시에 어느 나라하고는 뭔가 그 개화를 하고 근대화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 뭐 어느 나라가 뭐 어디 가서 뭐 큰 소리 좀 치려면은 그래도 뭐 국민들이 좀 뭐 먹고 살만하고 뭐 이래야 큰 소리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뭐 우리 뭐 케이팝에 뭐 댄스 뭐 이런 게 막 그 유행하는데 북한처럼 맨날 강냉이도 못 먹어가지고 비실비실하는데 무슨 놈의 춤을 춰요? 응? 먹고 살아야 이 문화도 나오는 거죠. 근데 그 당시 조선은 왜 이 개화라든지 이 적극적인 개항이라든지 이런 걸 못했느냐? 뭐가 있어야 뭐를 하죠. 그럼 왜 이렇게 가난했느냐?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한국, 중국, 일본이 다 농업을 주업으로 삼고 있었는데 단위 면적당 생산성이 아주 조선이 현저히 꼴찌였습니다. 이 제임스 팔레라는 학자가 이제 유명한 이제 조선시대를 연구한 학자인데 이 제임스 팔레 연구에 의하면 동북아 3국, 한국, 중국, 일본의 쌀 생산량을 비교를 해보니까 1910년 기준입니다. 1에이커당 쌀 생산량이 조선이 28kg인데 일본은 45에서 48, 중국은 49, 거의 더블 차이가 나요. 일본의 60% 수준, 중국의 55% 수준밖에 안 돼요. 이 조선이. 왜 이렇게 생산성이
떨어지느냐? 비료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뭐 종자개량도 안 되지. 이러다 보니까 뭐 생산성은 계속 떨어지지. 쌀이 왜 중요하냐? 쌀은 전 국민이 먹는 주식인 동시에 세금을 전부 쌀로 걷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작황이 줄어드니까 정부에서 걷어들이는 세금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뭐 어떻게 뭘 살림을 살 수 있는 세금이 안 거치니까. 자, 이렇게 그 나라가 어려워질 때 해외 무역이라도 해서 우리가 해외에서 뭐 그 조달이라도 하면 좋은데, 조선이라는 나라의 특징이 뭡니까? 쇄국, 해금 정책. 해금 정책은 진짜 어떤 면에서 보면 극단적이었습니다. 일본도 마쿠시를 쇄국 정책을 썼어요. 그런데 구멍이 술술술술 뚫려 있는 쇄국 정책이었습니다. 나가사키에다가 네덜란드 상관 열어주고, 대마도 사람들은 조선하고 무역하라고 부산에다가 외관을 만들어 놓고, 저 북쪽에다가는 또 홋카이도에다가 또 뭐 만들어 놓고, 전부 이런 식으로 문물교류를 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놓은 이름만 쇄국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조선의 쇄국은 뭐냐? 왕토에서 널빤지 하나라도 빠져나가면 안 되는 쇄국이었어요. 만약에 허가 없이 바다로 나갔다가 들키면 왕토 이탈죄로 참수를 했습니다. 극단적인 쇄국을 하다 보니까 해상무역이라는 것은 존재하지를 않죠. 조선 500년 동안 사신들이 그 북경을 가는데, 아니 지금 같으면 인천에서 배 타고 천진으로 가서 조금만 걸어가면 북경이잖아요. 그런데 배를 타고 못 가니까 걸어서 서울에서부터 북경까지 걸어서 3개월 오는데 3개월 조선과 중국에 배가 드나들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허가된 게 언제냐? 이무군란이 일어난 1882년에 그 유명한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이라는 걸 맺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풀이하면 조선과 청나라가 상민, 상업을 하는 인민들이 수륙, 바다와 육지에서 무역을 할 수 있는 협정. 1882년에 가서야 처음으로 조선도 배를 타고 중국으로 갈 수 있는 권리가 허용이 됐어요. 문제는 그 당시에 조선에 배가 있어야 서해 바다를 건너가죠. 그래서 우리는 못 건너가고 청나라 배만 열심히 바다를 건너갔다는 거 아닙니까? 중국은 조국무역에 수반된 육로무역만 허용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다로 나간다는 거는 이 상상도 못하는, 그러다 보니까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그래서 국가 예산이 1860년대, 70년대 이 무렵에 중국이 일본의 300분의 1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더 우리가 이 흥미로운 것은, 이건 이제 이 분야는 이영훈 교수가 아주 전문가인데, 이 조선의 이 작황을 이 시대별로 연구를 한 결과, 조선 초기에 비해서 조선 후기로 가면 갈수록 이 생산성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걷어들이는 세금도 따라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정부에 있는 그 시제라고 하죠. 이 현금 보유량이 얼마냐. 세금을 걷어들인 1770년대에는 500만 량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1870년도에는 100만 량으로 줄어들어요. 아니, 늘어나도 현찰을 파네. 시대가 가면 갈수록 조선은 점점 못 살아지는 상황이 됐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세기 말에 청나라 조정의 1년 예산이 약 1억 량이었는데, 일본도 거의 비슷해. 8천만 량에서 1억 량 정도 됩니다. 조선은 얼마냐? 30만 량. 그러니까 300분의 1 수준이었어요. 그래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뭘?
조선도 조선 초기만 해도 뭐 세종 시절에 무슨 뭐 측우기를 뭐 만들고 뭐 해시계를 만들고 얼마 전에 고종이 뭐 이게 뭐 가지고 다녔다는 해시계가 화제가 됐는데 페이스북에 뭐라고 그 비판하는 글이 실렸냐면 똑같은 시대에 서양 사람들은 손목시계를 차고 다녔다. 무슨 해시계 자랑이냐 뭐 이제 축구기를 만들고 그다음에 세계 최초로 막 금속 활자를 만들고 뭐 한글을 창제하시고 그래가지고 세종 임금을 막 대왕이라고 막 우러러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광화문에다가 막 동상도 세워놓고. 그런데 이렇게 아니 축구기로 막 그 비가 얼마 왔는지를 뭐 세계 최초로 쟀다면서요. 그런데 왜 농업 생산성은 왜 꼴찌냔 말이에요.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아니 고려시대에 뭐 금속활자가 인류 최초로 금속활자를 발명했으면은 구텐베르그처럼 막 뭐 무슨 뭐 지식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지식 선진국이 되든지 그래야 되는데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냐 이게. 이 성리학적인 우주 질서를 논하는 조선의 이 양반 관리들은 농업 생산성이 높아지면 안 되는 겁니다. 농업 생산성이 높아지면 백성들이 등 따시고 배부르면 양반들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아니 네가 뭔데 나한테 와서 이래 뭐 저항을 하고 반항을 합니다. 유통이 활발해지고 시장이 발달하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러니까 통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계속 농업이 그 활성화돼 가지고 백성들이 배불리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 쫄쫄쫄쫄 굶겨야 되는 거야. 그리고 어디 못 움직이게 아니 조선시대 그 국도라는 게 그냥 뭐 사람이 이렇게 걸어갈 정도 말두필이 간신히 교차해 갈 정도의 넓이밖에 안 되니 거기에 무슨 수레가 있고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조선은 양반 그 상놈의 이 신분제사이기 때문에 상놈들이 부자가 돼가지고 자꾸 겨붙고 그러면은 이 주자성리학적인 사회가 이게 유지가 안 되니까 자신들의 통치행위에 부담이 되고 또 이것들이 글을 읽어가지고 뭐 사사건건 토를 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글 창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500년 동안 그 쓰기 어려운 한문을 공용문서로 쓴 나라가 조선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극소수의 양반들만 열심히 고급 교육을 시켜가지고 과거 시험에 합격을 해가지고 부와 명예와 권력과 모든 것을 자기네들이 다 독차지해야 이 쌍것들을 부려먹잖아요. 이런 그 신분제 사회의 시스템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농업 생산성 따위는 무시했다 이거죠. 자, 출판 그 하기에 가장 좋은 게 금속활자입니다. 그런데 구텐베르그는 자기가 이 그 인쇄기를 만들어 가지고 자 열심히 성경도 찍고 성경 찍은 다음에 뭐 찍었는지 아십니까? 음란 외선물을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엄청난 돈을 법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그거를 또 이제 읽기 위해서 글을 공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인터넷 온라인이 막 발달하면서 제일 먼저 뭐가 발달해요? 야동이 발달하잖아요. 똑같은 논리예요, 이게. 그런데 조선의 양반 관리들은 이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 이런 거를 그 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통치를 위해서 필요한 극소량의 책만을 찍고 그걸로 땡이에요. 인류의 보물을 발명하고도 일반 백성들을 위한 지식혁명 이런 거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네들 통치를 위해서만. 근데 구텐베르그 같은 사람들은 열심히 자기가 이걸 인쇄를 해가지고 돈을 벌었죠. 정말 기가 막힌 게 1612년에 일본이 그 우리 청년들을 직접 로마로 보내서 이 친구들을 신부로 만들어 가지고 그 우리도 일본 신부를 한번 해보자 그래 가지고 소년 4명을 뽑아 가지고 로마로 유학을 보냈는데 1612년에 그 중에 3명이
로마에서 공부를 하고 신부 서품을 받고 귀국을 해요. 귀국할 때 뭘 사가지고 오느냐? 구텐베르크 인쇄기를 사가지고 가요. 그래서 사실은 일본은 1617년부터 출판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그 이후에 조선에서 이제 통신사들이 일본에 가서 통신사들이 쓴 그 기록들이 요즘에 이제 번역돼서 나온 게 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야, 에도에 가니까 서점이 6,000개더라. 서점마다 막 책들이 넘쳐나가지고 막 눈이 핑핑 돌아갈 정도다. 일본은 이런 식으로 막 인쇄기를 사다가 막 네덜란드 뭐에서 온 책 중에 좋은 게 있으면 이걸 전부 일본말로 옮겨가지고 이거를 그냥 싼 값에 국민들에게 보급을 해가지고 지식혁명이 일어났는데 조선에서는 아니 이렇게 좋은 걸 가지고도 이 짓을 한 거예요. 맨날 찍어내는 게 뭘 찍어냈습니까? 뭐 공자왈, 맹자왈 이런 거나 뭐 찍어냈지. 일반 백성을 위한 지식혁명이 일어나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훈민정음을 창제한 게 1443년인데 한글을 공용문서로 채택한 것은 1894년 11월 21일이 처음입니다. 그게 참 더 창피한 일입니다만은 이 한글을 공식으로 학교에서 국민 교육을 위해서 가르쳐라 라고 열심히 부추긴 것은 일본이었다. 예. 이런 얘기 조금 더 이제 심하게 하면은 이제 뭐 토착외구 소리를 들으니까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글 창제를 하고도 왜 450년 동안 그 배우기 어려운, 쓰기 어려운 한문을 공용어로 고집했냐? 한문을 읽고 쓸 줄 아는 건 양반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쌍놈들이 괜히 그거 문자 알면은 대드는 거야, 이게. 이 지식과 정보를 양반들만 독점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짓을 한 거죠. 어느 날 선교사들이 와서 보니까 야, 뭐 이상한 그 아녀자들이 쓰는 이상한 글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이게 끝내주는 글이더라. 야, 이게 조선에도 이렇게 훌륭한 게 있는데 왜 이거 지금까지 안 썼지?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걸로 우리 빨리 문맹을 깨우치자. 그래가지고 너 한글 공부해. 나하고 같이 한글 연구하자. 한 게 누구냐? 헐버트예요. 헐버트의 제자가 누구냐? 주시경이에요. 그래가지고 헐버트가 이 영문식 표기법, 그 다음에 마침표 찍는 거, 그 다음에 맞춤법 띄어쓰기, 이거 다 만드는 게 헐버트하고 주시경이 만드는 거 아닙니까? 아니, 만들기야 세종이 만들었습니다만 오늘과 같은 한글 시스템은 사실은 헐버트 같은 이 서양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라는 것이죠. 자, 이 와중에 이제 대원군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대원군이라는 사람은, 하여간 그 당시에 그 조선을 드나들었던 이 서양 외교관들이 볼 때 동아시아의 삼걸 정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토 히로부미, 청나라의 이용장, 조선의 대원군을 아주 동아시아의 삼걸이다. 진짜 아주 그 걸출한 인물이었습니다. 문제는 대원군이라는 사람이 추구한 이 정책의 핵심은 부국 강병이에요. 어떻게든지 우리가 그 군대를 많이 만들고 그 다음에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어 가지고 침략을 안 당하는 이런 나라인데, 대원군과 같은 이 부국강병이라는 이 논리는 조선시대에는 존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부국강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백성들 열심히 막 일하게 하고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조선의 주자성리학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백성들이 피곤해. 자꾸 막 백성들 열심히 일 시키고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냥 놔둬야 되는 거래요. 그래서 이 조선 중기부터 이 권력을 장악한 이 사림들이 부국강병을 하는 놈들은 다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부국강병을 주장을 하는 사람은 이게 패도 정치다.
왕도 정치는 뭐냐? 그냥 뭐 돌을 닦으면 응? 뭐 조상한테 열심히 그 제사 잘 지내고 뭐 이러면은 부국강병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지 이거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오늘날 586 운동권 이 사람들의 원조 뿌리를 찾아가면은 요 살림 세력이 나타납니다. 조광조 같은 이런 살림 세력. 조광조의 살림 세력이 주장하는 바와 586 운동권 애들이 주장하는 거하고 완벽하게 일치를 해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여러 뜻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날 운동권과 조선의 이 주자성리학 이 양반 유생들이 얼마나 닮은 꼴이냐 하는 그런 아주 주목할 만한 연구서들이 드디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원군은 이런 그 소위 말하는 주자성리학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건 패죽여도 시원찮음이에요. 왜냐하면 막 대원군이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서원 다 때려부셨잖아요. 서원이 뭐예요? 주자성리학자들의 소굴이잖아요. 이거 다 때려부시는 거예요. 서원이 가지고 있던 재산 다 몰수해가지고 군대 그 유지 비용으로 돌리고. 그러니 이런 사람이 권력을 오래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예? 지금으로 치면 저 박정희 비슷한 사람이었는데. 자, 대원군이 뭐 좀 하려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막 이 양반들 뭐 풍양조 씨, 안동림 씨 같은 세도 정치에서 왕권은 완전히 뭐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러니까 일단 뭔가 이 왕으로서 이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런 그 살림 세력들을 찍어 눌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왕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경복궁을 중건하자. 경복궁을 중건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경복궁 중건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무리수가 많이 그 발생을 하고 또 이 주자성리학자들의 이 소위 말하는 소굴이나 다름없는 막 사원들 철폐하고 그러니까 이제 주자성리학자들이 반격을 가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대원군의 부인이 천주교 신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대원군 집안의 이 서양 사람들하고 내통하는 뭐 서양 놈들이 드라든다더라 뭐 이러니까 대원군이 이제 이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나는 아니야라는 것을 정치적으로 막 오버액션 하기 위해서 천주교인들을 죽이죠. 이게 이제 병인 박해입니다, 이게. 요게 지금 양화진이죠, 양화진.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 절두산 성당이 있죠? 그때 여기서 이렇게 천주교 신자들 죽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조선에서 이 천주교 박해는 종교가 미워서 박해를 한 게 아니라 이 정치적인 상황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천주교들이 정말 너무 이 정치적인 희생양이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참 많이 죽었죠. 그리고 또 여기 또 용산에 있는 뭐 절두산 그다음에 새남터 이런 데서 뭐 많이 죽였습니다. 자, 이러니까 이제 그 프랑스 신부까지 막 죽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국제 문제로 비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프랑스가 쳐들어온다더라. 그런데 그때 마침 조선이 뭔가 좀 그 싸워보려고 보니까 아니 군대도 돈이 있어야 뭐를 하죠. 그래 어느 나라가 이 재정이나 이런 게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국방력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북한이 이제 핵무기를 개발한다고 저렇게 난리치는 이유는 뭐냐면 핵무기를 빼고 그냥 그 재래식 군인들하고 붙으면 우리 그 남한하고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쟤네들이 이제 저런 이제 이상한 짓을 벌이고 있는데 이 마찬가지예요. 조선은 그 당시에 편제로는 몇 명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면 군대가 없어요. 중앙군 중에 상비군은 훈련도감 3,000명, 어영청과 금이영 200명 다 합쳐서 3,200명인데 3,200명 군인들 중에 노약자가 절반이었대요. 그러니 이게 뭐 전쟁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군이
강화도에 상륙을 해서 어영부영 하다가 우리 조선군에게 기습을 당해가지고 아주 정말 치욕스럽게 패하죠. 이거 보고 야, 이 조선군이 잘 싸워서 패했나?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강화도를 쳐들어온 이 프랑스 군대는 본국 정부에 야, 너희들 가서 저 조선을 그 침공해라는 훈령도 없이 출발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청나라에 있는 상인들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오다 보니까 군량미도 얼마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쳐들어오다 보니까 뭐 하여간 프랑스가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한 거죠. 그 정족산성에서 이 포수로 구성된 이 조선군에게 기습을 받아가지고 프랑스군이 이제 패해가지고 쫓겨납니다. 근대식 유럽 군대가 비유럽 지역에서 재래식 군대하고 싸워가지고 패한 정말 희귀한 사례. 나중에 그 프랑스군이 또 베트남을 쳐들어가가지고요. 베트남 하노이 부근에서 또 그 청나라의 흑기군한테 패해요. 그때 흑기군은 그래도 무장이라도 아주 잘하고 있었지. 이거는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프랑스군이 나사가 좀 몇 개 빠져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 바로 비슷한 시기에 제너럴 셔먼호라는 배가 대동강을 이제 거슬러 올라가지고 그 평양까지 올라옵니다. 이게 원래는 그 대동강이 한강하고 좀 그 상황이 비슷해서 평소에 수위라면은 이 배가 이렇게 거슬러 올라오지를 못하는데 하필이면 그때가 이 장마철이라 물이 굉장히 많이 불어 있을 때입니다. 그 뭣도 모르고 이제 이 제너럴 셔먼호가 막 올라왔다가 저 평양까지 왔는데 비가 온 게 비가 이제 하상이 막 낮아져 가지고 내려가다 보니까 이 배가 움직이지를 못하고 이제 모래톱에 걸린 거예요. 자, 이 제너럴 셔먼호는 그럼 뭐냐?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이게 그냥 단순히 무역 통상을 하기 위해서 온 배는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무역 통상을 하는 배들이 이렇게 완전 무장을 하고 대포를 몇 문씩 싣고 오고 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래서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평양 근처에 왕릉을 도굴해 가지고 뭐 금괴를 훔쳐가기 위한 일종의 그 해적선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게 요즘에 학계에 이제 거의 정설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거는 해적선일 것 같아요. 바로 요 배에 그 영국인 토마스 목사라는 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배가 이제 조선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니까 그 조선 사람들에 대다가 막 그 사격을 가하고 막 이런 바람에 거기서 이제 화공을 당해가지고 이 배가 격침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이제 배에 막 불이 나가지고 뭐 불에 타 죽거나 아니면 뭐 물에 뛰어들었다가 이제 조선 사람들에게 체포가 돼가지고 이제 목이 잘리거나 그래가지고 전원이 다 죽습니다. 그때 이 배에 타고 있었던 이 토마스 선교사라는 사람이 자기 목을 치는 군인에게 뭐 이상한 책을 줬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성경책이었는데. 그래서 이 군인들이 이제 뭐 책을 주니까 이제 뭐 받아가지고 와서 어떤 사람들은 뭐 벽지가 없으니까 그래도 벽지로 바르기도 하고 뭐. 그때 이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친 박춘권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평양교회 장로가 되고, 그 다음에 하여간 여기에 이 토마스 목사로부터 이 성경을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다 기독교 지도자가 돼요. 그 다음에 이 성경을 뜯어가지고 벽지로 이렇게 붙여놨는데 이렇게 그거 보고 있다가 감화가 돼가지고 박영식이라는 사람은 자기 집을 내놔가지고 그 유명한 그 널다리 교회라는 걸 만드는데, 요게 이제 그 널다리 교회가 장대현 교회로 발전을 하고, 이 장대현 교회에서 1907년에 뭐 기독교 교인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세계 기독교 역사상 가장 그
아주 뜨거운 무슨 뭐 운동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일설에는 막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이다라고 할 정도로 나중에 그 북한이 들어서면서 이 장대현 교회를 다 밀어버리고 거기다가 오늘날 요 자리가 바로 옛날 장대현 교회 자리입니다. 제너럴 쇼먼하고 또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 근대를 이야기할 때 이 서양 선교사들의 역할이 우리나라를 근대화시키는 데 있어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하나의 중요한 모멘텀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미국 배를 완전히 막 불지르고 막 거기 있는 미국인들을 다 죽여버리고 이랬으니까 미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미국도 이제 배를 보내가지고 쳐들어와요. 그게 신미양요죠. 근데 정말 재밌는 거는 조선을 침공한 그 부대의 사령관이 존 러저스 제독인데 이 존 러저스 제독은 누구냐? 바로 일본을 개항시킨 페리라는 제독의 외손자예요. 그래서 참 어떻게 또 이런 인연이 다 있나 싶을 정도로 이 존 러저스 제독은 아주 일본을 개항시킨 페리 제독의 외손자다. 이것도 정말 그 어떤 면에서 좀 불가사의한 게 이 조선을 치기 위해서 6개월 걸려가지고 그 함대를 보내서 이제 강화도에 상륙을 해요. 강화도에 상륙을 해가지고 정말 미군이 열심히 싸워가지고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광성보를 지키던 조선군이 다 전멸을 합니다. 200 몇십 명이. 그리고 나서 뭐 그랬으면은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겼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보따리 싸가지고 다시 철수를 해요. 이것도 정말 또 알다가도 모를 일이죠. 그래서 조선군 350명이 죽고 뭐 20명이 부상당하고 뭐 이랬는데 그 미군은 3명이 사망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리피스라는 사람이 쓴 은둔의 나라 코리아라는 책에 보면 조선군이 얼마나 용감하게 싸웠는지가 아주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선군은 비상한 용기로 응전했다. 창과 검을 들고 미군을 향해 돌진했으며 탄약이 없는 병사는 맨손으로 성벽에 올라가 돌을 던지고 흙을 지어 눈에 뿌렸다. 손에 무기를 쥐지 않은 병사는 죽음을 각오하고 일보일보 전진하며 분전했다. 부상자는 자살했다. 이 장렬한 백병전을 통해 포로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미국은 아니 사무라이의 나라 칼의 나라라고 하는 일본은 자기네들이 대포 몇 방 쏘니까 깨갱하고 항복했는데 이거 부세 나라 이거 뭐 핫바지의 나라라고 알고 있었는데 와서 보니까 막 이게 막 죽기 살기로 되더니까 이게 뭐야 이렇게 멘붕 상태에 빠진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이거 수작이라고 하는데 이 지휘관 그들이 사용하는 깃발입니다. 이게 조선군 지휘관 깃발이에요. 숫자라고 써 있는 이 깃발을 노획을 했어요. 그래서 이 깃발이 그 미 해군사관학교 박물관에 있다가 얼마 전에 이명박 정부 때인가 한국에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깃발이. 아니 그렇게 6개월 걸려가지고 와서 그 싸워서 이겼으면 뭐 점령을 하든지 야 니네들 개항을 해 하든지 뭘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날 보따리 싸가지고 돌아가요. 그래가지고 48시간 전투로 그 얘네들이 왜 왔지? 뭐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예. 이것도 참 불가사의하죠. 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미 해군은 우리는 승리했는데 그다지 자랑할 것이 못 되며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무의미한 승리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은 이 미군이 상륙을 할 때 그 중에 일본의 정부원이 한 명이 따라왔다는 사실입니다. 이 배가 나가사키에 들려가지고 나가사키에서 보급을 받았거든요. 그때 일본 막부에서 혹시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사람 한 명 좀 태우고 가서 전투하는 장면을 좀 구경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아유 그러라고 그래가지고 안도 다루라고 하는 이 정부원이 동행을 해요. 그래가지고
조선군의 전투 상황, 그 다음에 뭐 포대 위치 이런 걸 다 기록을 해가지고 나중에 강화도 쳐들어올 때 그대로 써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프랑스도 와서 조선을 개국시키지 못했고, 미국도 와서 그냥 싸우고 그냥 갔고, 그래서 결국 조선을 개국시키지를 못했는데, 일본이 개국을 시켰는데, 5년 전에 이런 정보를 보내서 샅샅이 조사를 하고 갔다. 이게 일본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일본과 그 조선은 이 외세에 대한 대응법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일본은 뭐 페리함대가 왜 오는지, 뭐 어느 루트로 오는지,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훈련을 받고 왔는지를 상세하게 알고 거기에 대응한 반면, 우리는 그냥 무대포로 가서 부딪히고 뭐 이런 상황인 것이죠, 이게. 조선 지도부 사람들은 뭐 나라가 망하든 말든 주자성리하게 도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싸우는 이런 그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그 우리가 강화도 조약을 얘기할 때 이제 만국공법이라는 게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1648년에 30년 전쟁이 끝나고 베스트팔렌 조약을 체결하면서 이제 국제법이 만들어졌다, 태동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선 첫째, 이 그 만국공법은 주권 국가의 정치에 간섭할 수 없다. 이게 내정 불간섭의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주권 국가의 상위 개념, 상위에는 어떠한 정치적 권위, 세계 정부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고의 권위를 받은 주권 국가 간에 뭐 하여간 자기네들끼리 뭐 조약을 맺든지 뭘 맺는지 뭐 이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여기서 주권 국가란 무엇이냐라는 게 이제 우선 문제가 되고, 또 한 가지는 비기독교 지역에, 그러니까 서양은 이제 기독교를 믿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 기독교를 믿는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어떤 문명이 있는지 없는지, 또 그 문명 애들이 뭐 있는지 없는지 고사하고, 어떤 땅이 있는데 이 땅이 누구의 땅인지가 불분명할 경우에 먼저 가서 차지하는 자가 주인이다라고 인정. 이걸 이제 무주지 선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독도 문제와 관련하면 굉장히 이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막 배를 타고 태평양을 가는데 섬이 하나 있어요. 근데 야, 저 섬이 누구 건지 표식이 돼 있나? 보니까 표식이 없어요. 표식이 없으니까 이거 누구 건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먼저 발견해가지고 먼저 깃발을 꼽는 자의 것이다. 이게 무주지 선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럽공법은 이 세 개의 정치 집단을 문명국, 그리고 반문명국, 야만국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래서 문명국은 반문명 국가를 불평등 조약으로 엮어가지고 착취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느 나라가 문명국인지 야만국인지를 구분하는 건 누구냐? 서양 기독교 국가들이 구분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깡패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독교 국가, 백인종, 서양 열강 등 특권을 장악한 국민이 문명국들이 문명국이 아닌 지역에 가가지고 특혜를 얻기 위해서 만든 것이 국제법이다. 이게. 자, 이렇게 완전히 막 그 소위 말하는 힘센 자들이 그 깡패짓을 하는 이런 그야말로 정글의 법칙이 난무하는 이 세계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살아남으려면 우리도 문명국이 돼야 되는데, 문명국이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정글에서 사자하고 얼룩말이 있는데, 사자는 이제 어슬렁어슬렁 놀다가 배가 고프면 가서 이제 사냥을 해서 잡아먹죠. 사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내가 얼룩말 한 마리 잡아먹으면은 한 끼 식사를 하는 거일 뿐이에요. 근데 잡아먹히는 얼룩말 입장에서 보면 내가 죽는 게 되잖아요. 내가 죽으면 뭐 세상 끝이죠. 자, 이런 세상이 됐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자가 돼야 되느냐? 얼룩말이 돼야 되느냐? 당연히 우리 사자가 되자. 이게 일본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일본 외무대신 이노우에 가오루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19세기 제국주의에는 오직 힘이 정이다. 예. 국가 생존과 구원은 군사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힘과 군사력을 키워서 우리도 제국주의가 돼야 된다. 제국주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유럽이 돼야 돼. 그 유럽을 배우자. 우리 제국을 바꿔서 유럽적 제국으로 만들어라. 우리 국민을 유럽적 인민으로 만들어라. 유럽적인 하나의 새로운 제국을 동양에 만들어내라. 이와 같이 하면 우리 제국은 비로소 조약상 유럽 각국과 동등한 지위에 오를 것이다. 우리 제국은 이것으로 독립하고 이것으로 부강을 이룩할 수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자가 될래? 얼룩말이 될래? 사자가 되려면 허리띠 졸라매. 그리고 세금 더 많이 내. 이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 그래서 이제 우리도 유럽을 배워야 되니까 대규모로 이제 사절단을 보냅니다. 사절단 이름이 이와쿠라 사절단인데, 이와쿠라 사절단을 그러면 누가 아이디어를 냈을까? 추적해보면 일본도 선교사가 나타납니다. 바로 이 귀도 베르백이라는 이 선교사가, 이 사람이 제자가 누구냐? 이토 히로부미, 사이고 다카모리, 가스가이슈, 오쿠보 도시미치, 뭐 이런 사람이 제자예요. 얘네들이 보니까, 야, 우리도 한번 사자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자 하려면 유럽에 가서 배워야 돼. 내가 다리를 놔줄 테니까 니네 유럽 가서 열심히 공부 좀 하고 와. 그래가지고 만든 게 이와쿠라 사절단입니다. 그 당시 일본 연간 예산이 5,773만 원입니다. 지금 메이지 유신이 이제 간신히 성공해가지고 1년 정도 지난 그런 아주 정말 정신없이 바쁜 시기에 1년 국가 예산의 1%를 사절단 경비로 써가지고 2년 동안 유럽을 돌아다닙니다. 1년 9개월 동안. 가서 비스마르크 독일 수상을 만나, 프랑스 대통령을 만나, 조언을 듣고 선진문물을 견학을 해요. 그 당시에 이제 유럽에서 프로이센, 그러니까 독일이 프랑스를 아주 단숨에 때려눕히고 보불 전쟁에서 이제 유럽의 이제 힘센 자로 등극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이센에 갔더니 장난이 아닌 거예요. 야, 우리는 프랑스 육군이 최고인 줄 알았더니 막상 유럽에 가니까 프랑스가 완전히 그냥 뭐 독일한테 박살이 나가지고 힘도 못 쓰고 앉아 있는 걸 보고, 야,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 귀국해가지고 일본 육군을 프랑스 편제로 되어 있는 걸 독일 편제로 바꾸죠. 이게 유럽에서 보고 온 그 공부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때 이 독일의 철혈제상이라고 하는 비스마르크를 만났더니 일본의 이 친구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너희들 국제정치가 뭐 국제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지? 이 바보들아. 그게 아니고 군사력에 의해서 유지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 열심히 군사력 키워. 군사력 키우려면 어떻게 돼? 독일식을 해야 됩니다. 맞지? 우리가 지도자 보내줄게. 그래가지고 메켈 소령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보내서 일본군을 완전히 독일식으로 바꿉니다. 그 당시에 이 참모총장인 몰트케 아주 수제자가 메켈 소령이에요. 또 몰트케 장군을 만났습니다. 아주 뭐 프랑스군을 그냥 한 방에 때려눕힌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일본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국내에서는 권리를 보호하는데 법률, 정의, 자유 뭐 이런 걸로 충분해. 그런데 국제세계에서는 이거 다 필요 없어. 응? 병력이 있어야 돼, 병력이. 국외 중립 입장에서 만국 공법만 추정하고 지키는 것은 소국이나 할 일이야. 응? 대국이라면 국력으로 그 권리를 달성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국제법 이런 거는 다 잊어버려. 군대 키워. 여기서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이 프로이센식의 이 사고방식에 젖어가지고 프로이센 방식을 그대로 들여와가지고 일본을 프로이센식
나라로 만든 것이 메이지 유신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여간 이 참 후쿠자와 유키치하고 마찬가지로 이 이와쿠라 사절단도 자기네들이 그 대규모 사절단이 어마어마한 그 예산을 써서 서구 각국을 돌아본 다음에 엄청난 기록을 만들어 가지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 기록을 전부 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무려 100권의 보고서를 발간합니다. 미구 회람 실기라고 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그 사람들이 보고 듣고 공부하고 온 내용을 전부 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국민들에게 싼 값에 공급을 함으로써 국민들이 전부 이와쿠라 사절단하고 거의 비슷한 정도의 수준에 오르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100권. 그 중에 미국, 영국이 각각 20편이고 미국 편 20편 중에 철도 얘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근대화를 하려면 철도를 놔야 된다. 영국에 가가지고는 뭐 런던, 리버풀, 맨체스터 이런 데에 있는 공업지대에 있는 공장들 이야기, 이런 내용들을 아주 상세하게 여기다 써놨기 때문에 일본 국민들은 굳이 뭐 서양을 돈 들어 가지 않아도 이런 책을 통해서 핵심적인 지식을 그대로 이어받아 가지고 지식혁명이 폭발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후쿠자와 유키치가 했던 역할은 뭐냐? 서양사정, 학문의 권장 이런 걸 통해서 일본 국민들에게 서양의 어떤 기본적인 지식과 정보를 전달했고, 이런 사람들은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이제 이 실무적인 이런 것까지를 공부를 함으로 인해서 근대화를 위한 저변이 확대된 이런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일본이 이제 메이지 유신을 성공시키고 막부가 그 주도하던 이런 정치 체제에서 천황이 이제 주도하는 정치 체제로 바뀌니까 이런 내용을, 야, 우리가 이제 옛날처럼 막부의 쇼군이 이제 지도자가 아니라 이 천황이 이제 지도자가 됐어. 그러니까 앞으로 조선은 일본으로 그 외교 공문을 보낼 때는 천황 앞으로 좀 보내줘. 이렇게 얘기하는 그 공문이 서계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조선이 일본으로부터 온 공문을 딱 바꿔보니까 무슨 천황 뭐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야, 천황은 중국에 있는 천자나 쓰는 용어인데, 야, 일본 너희들 저거 뭐, 어디 외놈들이 어디 감히 천황자를 쓰고 난리야, 이게. 니네가 중국이야? 야, 우리는 이거 못 받아. 그래가지고 이 거부를 해요. 이 서계를 3차례나 거부를 합니다. 그 일본 입장에서 보면, 아니, 우리가 지금, 우리 천황이 이제 다시 그 최고 지도자가 돼서, 아니, 외국 공문을 보낼 때 천황 앞으로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이게 뭐가 잘못된 거냐? 그 조선 입장에서 보면은, 너희들은 천황이라는 이 용어를 쓸 자격이 없는 애들이 어디 감히 천황자를 써. 이건 안 되는 거야. 요 내용은요, 지금 우리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 언론이나 우리나라에서 일본 천황이라고 표기하는 데가 있습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다 일왕이라고 하죠. 이거 계속 주장하면요, 이런 사건 또 일어나요. 아니, 일본 최고 통수권자가 천황인데 천황이라는 말을 쓰지 못하게 하니 일본 입장에서 보면, 야, 이게 뭐야? 안 되겠다. 쟤네들 한번 손 좀 봐주자. 이게 정한론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지금 당장 막 그 메이지 유신 일으켜서 막 국가를 근대화하려고 하는데, 괜히 조선하고 뭐 전쟁을 해가지고 뭐 복잡하게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한론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 메이지 유신을 그 성공시키는 핵심은 누구냐? 사무라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라이들이 쿠데타 일으키다시피 해가지고 막부를 타도하고 메이지 정부를 출범시켜 놨더니 사무라이들은 전부 내쫓아내고 국민 개병제라고 그래서 농민들을 징집을 해가지고 군대를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무라이들이 이제 실업자가 돼가지고 전부 쫓겨나가지고 이제 직업도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몇십만 명 되는 사무라이들이 부글부글 끓는 거죠. 야, 우리가 메이지 유신의 1등 공신인데 우리를 이렇게 차별하다니 이거 말이나 돼? 야, 이거 메이지 정부 이거 안 되겠네. 이거 한번 손 좀 봐줄까? 뭐 얘네들이 메이지 정부에다가 고무신 거꾸로 신고 공격을 하면은 메이지 정부가 이제 뒤집어지는 상황이 되니까 이런 어떤 불만이 그 폭증을 할 경우에 거의 대부분은 다 해외 침략으로 이런 것들을 에너지를 돌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을 어떻게 하려고 보니까 조선은 좀 그 힘에 붙이니까 아니 모르겠다. 꽁대진다고 대만을 침공하자 그래가지고 1874년에 대만을 침공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아편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중국이 이 양자강 이남 지역 여기에 아주 엄청난 이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영국이 가만히 보니까 아니 일본 얘네들이 갑자기 대만을 그 침공해 들어오니까 이거 자칫하면 자기네들의 이 이권하고 부딪힐 우려가 있잖아요. 야, 이것들이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야, 일본 니네 이게 뭐야? 아, 우리 좀 이만저만해서 사무라이들의 불만을 좀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랬더니 이 번지수가 틀렸잖아. 어디 우리 밥상으로 자꾸 뭐 젓가락 들이밀어. 응? 너희들 여기 있잖아, 여기. 어? 너희들 조선으로 가. 어? 영국 입장은 뭐냐? 저게 이제 러시아가 분명히 조선으로 내려올 건데, 그 당시 여기에 있는 요 대마도를 러시아가 부동항으로 삼기 위해서 대마도를 점령을 했는데, 막부가 영국한테 일러가지고, 아니, 쟤네들이 와서 우리 섬 내놓으라고 하는데, 그 영국이 이 대마도 앞에다가 군함을 딱 대놓고, 러시아 너희들 여기서 손 빼고 안 나가면 전쟁이야. 그 러시아가 깨갱하고 물러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 대마도를 점령하는데 실패했으니까 분명히 러시아는 내려와가지고 한반도 어딘가에서 부동항을 삼을 텐데 우리가 가서 막기에는 좀 그러니까 일본 너희들이 말이야, 응? 저쪽으로 가. 저쪽으로 하면 우리가 다 도와줄게. 그리고 저쪽으로 그 가서 뭐 일 있으면은 우리가 다 돌봐줄 테니까 조선으로 가. 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일본이 조선으로 오게 되는 계기였다 이거죠. 일본의 침략 방향을 대만이 아닌 한반도로 유도한 것은 영국이었다. 이러면서 이제 영국과 이 그 조선의 관계, 이 동아시아에서 일어나는 이 영국과 러시아의 그레이트 게임이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죠. 러시아의 남진을 막기 위한 대항마로 일본을 끌어들여서 일본을 조선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러시아의 남하를 막자. 일본이 한국으로 진출하면 우리가 너희들을 도와줄게. 열강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가. 그래, 일본은 눈치 빠르니까 야, 이거 영국 말을 들으면 뭐가 좀 떡이 좀 생기겠구나 하니까 방향을 틀은 것이죠. 2년 후에 일본이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귀결이 됩니다. 운영호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운영호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조선을 겁박을 해가지고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는데 사실 조선 고종 입장에서 보면은 야, 조약이 뭔데? 조약이 뭔지를 몰랐어요. 근데 왜 체결했냐? 청나라로부터 영국이 또 청나라 판을 비틀어 가지고 야, 저거 빨리 조약 체결하라 그래. 그 청나라는 일본이 그 너희들 침략을 하면 우리가 너희들 도와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 빨리 수교 조약을 체결해 하고 공문을 보내. 이것도 다 영국이 뒤에서 공작을 한 거예요. 청나라로부터 이 외교문서를 받고 나서 야, 이거 그 수교 안 하면 큰일 나는구나 해가지고 맺은 게 강화도 조약이죠.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게 된 과정도 보면은 일본을 그 조선으로 진출시켜서 러시아가 내려오는 것을 막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국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든지 러시아가 바다로 내려와가지고 부동항을 얻어가지고 뭐 태평양으로 나와가지고 뭐 자기네들의 제해권을 그 손상시키는 이런 일을
막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틀어막아 놨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야, 너희들 조선이, 종주국이 청나라라며, 지금 조선이 지금 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니까, 청나라 너희들이 좀 알아듣기 쉽게 좀 책 좀 써서 보내. 무슨 내용을 할까요? 러시아라는 놈은 저거 겁나는 놈들이야.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절대 수교하거나 러시아하고 협정을 맺거나 러시아하고 접촉을 하면 안 돼. 그 대신 중국, 일본, 영국, 미국하고 손을 잡고 러시아를 막아야 돼 라고 책을 써줘.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써준 게 조선책략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동안은 뭐 이 청나라가 조선책략이라는 책을 써서 줬다라고 학교에서는 가르쳐요. 그런데 이 조선책략이 뒤에 영국이 있다는 사실 이런 거는 안 가르쳐요. 몰라서 안 가르치는 건지 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조선책략의 핵심 내용이 뭐냐. 중국과 손잡고 일본과 친하고 서양열강과 수교해서 러시아의 남진을 막아라. 러시아에. 근데 우리는 조선 지도부에서는 러시아가 뭔지도 모르고 뭐 이러고 앉아 있으니까, 응? 그래도 이제 안심이 안 되니까 영국이 야, 이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직접 조선하고 수교를 하자. 근데 우리가 직접 먼저 나서서 뭘 하려고 하면 러시아가 또 길길이 날릴 테니까 우리는 뒤로 숨고 미국 너 일로 와. 니네가 앞장서서 해. 네. 미국이 또 앞장섭니다. 그 당시에 영국이 뭐 힘 좀 쓰는 나라였으니까. 그래가지고 슈펠트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조선에 와가지고 야 우리 수교 좀 하자. 그러니까 뭐 수교가 뭔지도 모르고 뭐 또 뭐 미국에서 수교를 뭐를 보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시간만 끌고 차일피일하니까 청나라로 가서 야 우리가 좀 수교할 수 있게 너희들이 좀 어떻게 좀 힘 좀 써봐. 그러니까 영국이 뒤에서 또 청나라 팔을 비틀어 가지고 조약 맺어줘. 그래가지고 미국의 대표 슈펠트 제도 가고 조선 대표는 한 명도 없습니다. 중국 대표 이홍장하고 천진에 앉아가지고 협상을 해요. 협상을 해서 수교 조약을 만들어. 그것도 이제 영문으로 하나를 만들고 조선에 영어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또 한문으로 번역을 해서 두 개를 가지고 배를 타고 청나라 대표 마건충, 미국 대표 슈펠트가 군함을 타고 인천으로 와서 야 조선 대표 나와. 조선 대표가 나가가지고 이거 읽어봐. 이의 없지? 네, 이의 없습니다. 도장 찍어. 도장 찍은 게 조미 수호 통상조약이에요. 미국하고 수교를 하는데 조선 대표가 참여하지 않고 청나라 대표하고 미국 대표가 조약문을 만들어 가지고 사인을 한 것이 조미 수호 통상조약인데 우리 이런 거 잘 안 가르치죠. 창피해서 안 가르치는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미국하고 수교를 한 이후에 3주 후에 영국하고 미국이라는 말만 싹 바꿔가지고 조영 수호 통상조약 내용 똑같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독일하고 조독 수호 통상조약 이렇게 맺어요. 이건 뭐냐? 다 영국이 뒤에서 배후 조정을 해서 만들어낸 일이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분명히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뭐냐? 영국의 핵심 전략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러시아가 한반도를 통해서 내려와 가지고 한반도 안에 있는 부동항을 얻어 가지고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함대가 태평양으로 나와서 제해권을 위협하는 것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일본을 갖다가 끌어들였고 그게 이제 강화도 조약이고 이걸로도 안심이 안 되니까 미국을 앞세워 가지고 조미수 통상조약을 맺고 조영조약을 맺고 조독조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조선을 개항시키는 모든 프로그램은
우리는 일본의 뭐 대륙 침략을 위한 뭐 첫 행보로 뭐 강화도정을 맺었다 이렇게들 주장을 하시는데 참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그거는 우리의 생각일 뿐이고요. 역사적 사실에 의하면은 영국의 세계 전략에 의한 러시아 포위망을 만들기 위한 글로벌 전략의 일환이었을 뿐이다. 그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참 영국을 비난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본은 그럼 왜 비난을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좀 냉정하게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제 2권에 나와 있는 이 개항과 관련된 내용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3권에 들어가 가지고는 우리가 이제 개항을 하고 영국, 미국하고 수교를 하고 한 이유가 뭡니까? 러시아를 막기 위한 이 영국의 신무원료인데 그 영국의 신무원료가 조선의 이 조선 지도부의 이 이상한 행위로 인해서 완전히 헝클어지게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위기 상황 이런 부분이 이제 제 3권의 주제인데 3권의 주제는 또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